상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가족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85세 노인이 어느 날 갑자기 며느리에 의해 집에서 쫓겨나는 장면을 말입니다. 말다툼도 없었고 붙잡는 사람도 없었으며 그 흔한 변명 한마디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마치 큰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낡은 아파트 아래 홀로 서서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가슴이 무너지는 건 그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떠나기 직전 손녀가 몰래 그의 손에 쥐어준 작은 쪽지 한 장 때문이었습니다. 그 짧은 문장. 아무도 그 내용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쪽지를 읽은 순간 노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습니다. 누구에게도 한마디 남기지 않은 채 말입니다. 도대체 그 쪽지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요? 소녀는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리고 수십 년간 침묵만 지키던 이 노인은 왜 갑자기 반격을 결심하게 된 것일까요? 이것은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한 노인의 이야기이자 생애 마지막으로 자신을 위해 목소리를 내기로 한 선택에 관한 기록입니다. 힐링 라이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꼭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이름은 박영식. 올해 85세입니다. 우리 집 같은 오래된 빌라는 계단이 여전히 낡은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주방은 늘 습기로 후텁지근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5시 30분이면 눈을 뜹니다. 잠이 안 와서가 아니라 늙은 뼈마디가 더 이상 누워있는 걸 허락하지 않아서지요. 은퇴한 그 해부터 아침 식사 당번은 제 몫이었습니다. 흰 쌀죽에 계란국, 그리고 간단한 계란말이 정도였죠. 손녀 서윤이가 어릴 때는 제가 해주는 계란말이를 참 좋아했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다며 엄지를 치켜 세우곤 했죠. 하지만 중학생이 되더니 말수가 부쩍 줄었습니다. 학원 다니느라 바쁘고 저녁 식사 때도 고개 숙여 스마트폰만 들여다봅니다. 가끔 픽하고 웃기에 내 말을 듣나 싶어 보면 귀에는 무선 이어폰이 꽂혀 있습니다. 탓하진 않습니다. 젊은 애들에겐 그들만의 세상이 있으니까요. 늙은 저는 그저 집만 되지 않으면 다행인 겁니다. 최미경, 바로 제 아들 지훈이의 처이자 며느리입니다. 돈 관리며 집안의 대소사를 도맡아 하죠. 제 아내, 김순자가 세상을 떠난 그 해부터 집안의 실세는 며느리였습니다. 오늘은 일요일, 평소보다 식구들이 모이는 날입니다. 아침부터 며느리는 밥을 넉넉히 하라고 하더니 시장에서 돼지갈비며 족발 같은 걸 잔뜩 사왔습니다. 손님이 오냐고 물었더니 아버님은 묻지 말고 그냥 하세요 라며 퉁명스레 대꾸하더군요. 저도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낡은 뚝배기 다루는 건 제가 선수니까요. 불 조절이며 물의 양은 눈 감고도 맞춥니다. 국간을 보니 짭짤하니 딱 좋았습니다. 누군가의 생일이라도 되나 보다 싶었죠. 저녁 6시 식탁에는 무려 7가지 요리가 올랐습니다. 아들 지훈이가 퇴근해 들어오더니 외투를 소파에 툭 던져놓고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거실로 향했습니다. 며느리 미경이는 부엌을 정리하며 제게 손짓했습니다. 아버님, 거치적거리니까 가서 앉으세요. 저는 식탁 구석, 창가 쪽 의자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상석과는 거리가 먼 자리죠. 우리 집엔 지정석이란 게 없지만 암묵적인 룰은 있습니다. 가운데는 아들 지훈이, 오른쪽은 며느리, 왼쪽은 손녀 서윤이. 저는 늘 제일 끝, 다리가 삐걱거리는 등나무 의자에 앉습니다. 7시가 조금 넘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손님이 둘 왔는데 며느리 친정 쪽 사촌 오빠와 올케였습니다. 이름은 기억 안 나고 예전에 몇 번 봤을 때도 인사를 잘 안 하던 사람들이라 낯설었죠. 그런데 이번엔 아주 살갑게 굴더군요. 들어오자마자 아들에게 오랜만이야. 사업은 잘 돼? 하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어휴, 어르신 정정하시네요. 제가 차라도 내오려고 일어서려 하자 며느리가 막아섰습니다. 아버님, 앉아 계세요. 제가 할게요. 누가 보면
어른 부려먹는 줄 알겠네. 그 말에 손님들이 웃음을 터뜨렸고 저도 덩달아 허허 웃었지만 속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음식이 하나둘 나오고 평소엔 김치찌개 하나면 족하던 식탁에 갈비찜이며 귀한 생선구이까지 올라왔습니다. 기름진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손녀 서윤이는 여느 때처럼 핸드폰만 보며 깨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생선살을 발라주려 젓가락을 뻗었더니 손녀가 획하고 자기 젓가락으로 채갔습니다. 제가 알아서 먹을게요. 고개도 들지 않는 손녀의 말에 제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손을 거두었습니다. 식사 자리는 조용했습니다. 친척들이 건네는 의례적인 안부 인사 외에는요. 며느리 미경이가 계속 화제를 주도했는데 그녀의 시선이 자꾸 거실 장식장 서랍 쪽을 향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왼손가락으로 식탁을 톡톡 두드리는데 그 소리가 아주 규칙적이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나이 먹도록 밥상머리 눈치 하나 없을까요? 이건 식사 자리가 아니라 무슨 연극 무대의 막이 오르길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가 반쯤 진행됐을 때 며느리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장식장 서랍으로 가더니 빨간 플라스틱 파일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탁 하고 식탁 한가운데 내려놓는 소리가 마치 경종을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집으려던 두부조림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아버님, 며느리의 목소리는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 이 집에서 사실 만큼 사셨잖아요. 오늘 가족들 다 모인 김에 확실히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요. 멍하니 쳐다보는데 미경이가 파일에서 누렇게 바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접힌 자국이 선명한 아주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사진을 두 손가락으로 집어들어 제 눈앞에 들이밀더니 좌중에게 보였습니다. 이 사진 좀 보세요. 누군지 알아보시겠어요? 사진 속 남자는 젊은 시절에 제가 맞았습니다. 그 짙은 색 코트, 제가 30 즈음에 샀던 겁니다. 제 옆에는 원피스를 입은 낯선 여자가 갓난아이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흐릿했지만 돌도 안 된 아기 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사진이냐? 제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미경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제일 잘 아시겠죠. 저희한테 대접받으시려면 이것부터 해명하셔야죠. 밖에서 딴 살림 차려서 낳은 자식 아닙니까? 상황 파악이 안 되는데 친척 남자가 거들었습니다. 에이 어르신,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아버님, 그동안 지훈 씨가 유일한 아들이라고 하셨죠? 그렇죠?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누굽니까? 아들 지훈이를 쳐다봤습니다. 녀석은 뺨이라도 맞은 듯 얼이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입을 벙긋거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한참 침묵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진은 본 적이 있다. 이 여자도 기억나고. 하지만 네가 하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그런 게 아니야. 아니면 설명을 해보세요. 미경이가 의자에 등을 기대며 팔짱을 꼈습니다. 저도 이런 말 하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온 가족을 속이고 사셨다면 저도 더는 모른 척 할 수가 없네요.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작게 물었습니다. 이 사진 어디서 났니? 출처는 중요하지 않아요. 묻는 말에나 대답하세요. 이 아이 아버님 핏줄 맞죠? 그 한마디가 칼이 되어 식탁의 공기를 베어버렸습니다. 음식은 아직 따뜻한데 사람들은 수저를 놓았습니다. 친척들은 눈빛을 교환하며 헛기침을 해댔고 마치 제가 자백하기만을 기다리는 형사들 같았습니다. 가슴에 돌덩이가 얹힌 듯 답답했습니다. 사진은 진짜다. 하지만 네가 지어낸 말은 가짜야. 미경이가 혀를 찼습니다. 아버님, 정말 입 한번 무거우시네. 전부터 말씀드렸죠? 이 집에 얹혀 사시면서 생활비며 관리비며 방 한 칸 차지하고 계신 거요. 어른 대접해드렸지만
솔직히 아버님이 무슨 염치로 여기 계세요? 무슨 염치라는 단어가 주먹처럼 명치를 때렸습니다. 수없이 제 자신에게 던졌던 질문이었는데 며느리 입으로 들으니 비수가 되더군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떨리는 손을 허벅지 아래로 감췄습니다. 몸의 온기가 순식간에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확인 사살을 했습니다. 이 집 대출금 저랑 그이가 갚았어요. 명의도 우리 이름이고요. 아버님은 그냥 잠시 계시는 거예요. 수입도 없으시면서 솔직히 말해서 저희는 할 만큼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한 번, 그리고 식탁 위 낡은 사진을 한 번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가 나가마. 이 집 너희 다 해라. 내 가방만 챙겨서 나갈게. 아버지. 아들 지훈이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미경이가 말을 잘랐습니다. 그게 좋겠네요. 제가 독해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아버님이 진작 책임지셨어야 할 일을 이제야 바로잡는 것뿐이에요. 일어서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부축해주는 사람도 말리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를 제외한 모두가 관객이었습니다. 내 짐은 내가 챙기마. 방으로 돌아오는데 발바닥이 허전했습니다. 이 방은 이 집에서 제게 허락된 마지막 영토였습니다. 세평 남짓, 벽 모서리엔 곰팡이 자국이 있고 싱글 침대 하나와 철제 옷장, 여름이면 덜덜거리는 낡은 선풍기가 전부인 방, 바닥에 장판은 낡아서 밟으면 서늘한 냉기가 올라옵니다. 오래된 나무 냄새와 조미약 냄새가 섞인 제 냄새가 나는 방이었습니다. 옷장을 열어 입을 만한 옷 3벌을 꺼냈습니다. 두꺼운 것 2개, 얇은 것 하나. 밤 공기가 차가워지니 감기는 걸리기 싫었습니다. 손녀가 어릴 적 그려준 그림 몇 장도 비닐에 싸서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가방은 아내가 살아있을 때 산 남색 천 가방이었습니다. 모서리가 닳았고 지퍼가 뻑뻑해서 힘을 줘야 열렸습니다. 가방을 여니 바닥에 1997년 신문이 깔려 있더군요. 아내가 떠난 해였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울면서 짐을 정리했었죠. 흑백 사진 뭉치를 꺼냈습니다. 뒷면에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들. 지훈이 첫걸음마, 서윤이 100일, 할머니 판박이, 대공원 앞에서 찍은 가족 사진을 보며 옷소매로 먼지를 닦았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오기 전 아내와 저, 어린 지훈이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을 가방 맨 위에 올렸습니다. 증명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추억들이 더 이상 제 것이 아닌 이 집에 버려지는 게 싫어서였습니다. 거실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째깍째깍 이별을 카운트다운하고 있었죠. 허리를 숙여 가방 지퍼를 닫으려는데 문이 끼익 하고 열렸습니다. 고개를 드니 손녀 서윤이었습니다. 아이는 들어오지 않고 문틀을 잡은 채 서 있었습니다. 아랫입술을 깨물고 분홍색 잠옷 소매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키가 많이 컸습니다. 옛날 이야기 해달라고 조르던 꼬마는 이제 없었습니다. 저는 분위기를 풀어보려 애써 웃었습니다. 밥은 다 먹었니? 아이는 끄덕였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짙은 회색 외투를 걸쳤습니다. 지퍼를 올리려는데 누군가 제 주머니에 무언가를 쑤셔 넣는 게 느껴졌습니다. 작은 손이었습니다. 눈 깜짝할 새였죠. 멍하니 있는데 아이는 이미 반걸음 물러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펴보지 마세요. 저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 눈에 물기가 가득했지만 억지로 참는 게 보였습니다. 아이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다들 할아버지를 몰라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할아버지가 저한테 어떻게 해주셨는지, 이 집에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이불 떼기도 전에 아이는 돌아서서 뛰어나갔습니다. 닫히지 않은 문틈으로 바람이 들어와 벽에 걸린 달력을 흔들었습니다. 오늘은 10월 17일 침대 끝에 걸터 앉아 외투 주머니를 만져보았습니다. 부드럽지만 묵직한 종이의 감촉.
하지만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가방을 끌고 나올 때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거실 불은 켜져 있었고 식탁 위 음식은 그대로였습니다. 며느리 미경이는 소파에 기대어 핸드폰을 보고 있었고 표정엔 아무런 감정도 없었습니다. 친척들은 땅콩을 까먹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마치 마트 계산대에서 앞사람 기다리는 눈빛, 보긴 보지만 관심은 없는 그런 눈빛으로요. 그들 사이를 지나가는데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짐은 다 챙기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비 올 것 같던데. 고맙다고 해야 할지 욕을 해야 할지 몰라 그냥 침묵을 택했습니다. 가볍게 목례만 하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아들 지훈이가 문가에 서서 입을 때려는 듯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녀석은 평생 그랬습니다. 아내 말을 거역한 적이 없죠. 탓할 기운도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지만 등 뒤에서 안녕히 가세요라는 말 한마디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아주 깔끔한 이별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그 집에 산 적도 없었던 것처럼요. 복도 센서 등 하나가 고장났는지 깜빡거렸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가방이 덜컹거리는 소리와 제 무릎 관절 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1층에 다다르자 정말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공동 현관을 나서자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습니다. 빗줄기가 제법 굵었습니다. 저는 처마 밑 벤치에 앉았습니다. 어디로 갈지 정하지도 않았고 당장 비를 맞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가방을 발치해 두고 주머니 속 쪽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지금 열면 더 이상 걸을 힘조차 없을까봐 겁이 났습니다. 폴더폰을 열었습니다. 액정에 금이 간 낡은 전화기. 단축번호 1번 김정남. 성까지 붙여 저장한 친구 녀석입니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야? 나야. 영식이. 아이고, 영식이냐. 이 시간에 웬일이야. 목소리가 반가움 반, 걱정 반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저는 헛기침을 하며 겨우 입을 뗐습니다. 오늘 밤 자네 집에 좀 들러도 되겠나? 수화기 넘어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일단 와. 천천히 와라. 물만 두라도 삶아 놓을게. 집에 무슨 일 난 거냐? 가서 이야기하세. 전화를 끊자 액정 화면이 어두워졌습니다. 마치 빗속에 가려진 마지막 가로등 불빛처럼요. 김정남은 부천의 낡은 빌라 2층에 삽니다. 1층엔 30년 된 카센터가 있죠. 가방을 끌고 삐걱거리는 나무 계단을 올라가니 녀석이 문 앞에 나와 있었습니다. 목이 늘어난 러닝 셔츠 차림에 젓가락을 들고 서 있었죠. 그놈의 가방 소리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시끄럽네. 녀석이 웃었습니다. 너일 줄 알았다. 저도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숨을 고르며 말했죠. 자네도 참 안 변해. 변하긴 너보다 조금 천천히 늙는 것뿐이지. 방은 좁았습니다. 거실 겸 부엌의 작은 식탁, 텔레비전, 그리고 접이식 침대 하나. 녀석은 식탁 위 잡동사니를 치우며 말했습니다. 일단 앉아. 만두 거의 다 익었어. 앉고 나니 그제야 멸치 육수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냉동 만두였지만 국물은 뜨끈했고 파를 송송 썰어 넣어 향긋했습니다. 내가 육수를 좀 냈어. 먹어봐. 녀석의 자랑에 고개를 끄덕이며 국물을 떠넣었습니다. 아까 그 화려한 갈비찜 밥상보다 훨씬 초라했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건 훨씬 수월했습니다. 네, 아들놈 얘기는 전부터 들었잖아. 김정남이 만두 하나를 입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옛날에 네가 지훈이 사업한다고 나한테 돈 빌리러 왔을 때
그 녀석 막 제대했을 때였지? 그때 네 눈엔 아들밖에 없었는데.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지금 걔 눈엔 지 마누라밖에 없어. 녀석은 대꾸 없이 뜨거운 보리차를 따라주었습니다. 누추하지만 내 집이라 생각하고 있어. 소파에 이불 깔아줄게. 잠 안 오면 저기 서랍 열어봐. 라디오랑 옛날 신문 있어. 목이 메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하면 정말로 갈 곳 없는 처량한 늙은이가 될까봐 꾹 참았습니다. 그날 밤 빗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누워 뒤척였습니다. 며느리가 내민 사진, 식탁 위에 남겨진 음식들, 그리고 손녀 서윤이 주머니 속 쪽지를 꺼냈습니다. 탁상 스탠드를 켜고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습니다. 꼬깃꼬깃해진 쪽지, 파란색 볼펜으로 쓴 7글자. 할아버지, 요양원 가지 마세요. 이름도 없었지만 서윤이 글씨체였습니다. 요자의 이응을 동그랗게 굴려 쓰는 버릇. 저는 그 쪽지를 한참이나 들여다봤습니다. 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쫓겨날 거라는 걸. 그리고 제가 아무 저항 없이 순순히 가장 싸고 깨끗한 요양원으로 스스로 들어갈 거라는 걸요. 마치 폐기 처분된 가구처럼 조용히 사라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사랑해요도 아니고 보고 싶을 거예요도 아닌 요양원 가지 마세요 라는 말. 이건 작별 인사가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 사진이 너무 타이밍 좋게 나왔다는 의심은 했었지만 그저 내 팔자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쪽지가 제 무딘 껍질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단순히 버려진 게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계획 속에 있었던 겁니다. 너 정말 아무 말 없이 그냥 나온 거냐? 김정남이 찻잔 2개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잠옷 바지에 얇은 가디건을 걸친 녀석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그래, 그 사진 속 여자가 누군지 설명도 안 했어. 나도 그 여자 알아. 예전 공장 경리 동생이잖아. 그 애 네 핏줄 아니잖아. 왜 말 안 했어? 저는 대답 대신 찻잔을 쥐었습니다.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봐, 박영식. 하나만 묻자. 이 모든 게 너무 딱딱 맞아떨어지지 않아? 친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친척들 오는 날 아들 있고 손녀 있는 자리에서 딱 맞춰 사진이 나오고 넌 죄인처럼 쫓겨나고 네, 며느리 보통 내기 아니잖아. 머리 안 굴리고 저랬을 리가 없어. 저는 침묵했습니다. 내가 너라면 당장 집에 가서 지문서 찾고 통장 확인해. 그리고 너 아들 사업할 때 쓴 각서 같은 거 그런 거 없냐? 제가 흠칫 놀라자 정남이가 씩 웃었습니다. 그때 나한테 1,000만 원 빌려갈 때 네가 그랬잖아. 아들놈 사업 자금 대주는데 혹시 몰라 뭐 하나 써뒀다고. 너 딴 건 다 까먹어도 돈 관계는 확실한 놈이잖아.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그 각서. 낡은 책장 사이에 끼워뒀어. 몇 년 동안 꺼내보지도 않아서 걔들이 기억이나 할지 모르겠다. 네가 말 안 하니까 잊은 척하는 거지. 정남이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빈손으로 나온 게 뭐 대단한 희생인 줄 알아? 그건 그냥 증거를 포기한 거야. 멍청한 짓이라고. 저는 식은 차를 바라봤습니다. 영식아, 듣기 싫겠지만 들어. 우리 나이에 제일 무서운 건 돈 없는 게 아니야. 생각 없는 거야. 아직 사지 멀쩡하고 정신 말짱할 때 네가 아직 안 죽었다는 걸 보여줘야지. 저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무슨 아이언맨이라도 되나. 뭐가 되라는 게 아니라 한 번쯤은 술을 남겨두라는 거야. 밤이 깊어 친구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켰습니다. 저장된 이름 서윤이. 통화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신호가 3번 가고 아이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울었거나 기다렸거나. 하랩이다. 네, 쪽지.
봤다. 아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있을 겁니다. 왜 그런 말을 썼니? 할아버지가 그런 곳에 혼자 가시는 거 싫었어요. 아이의 목소리가 한 글자 한 글자 신중했습니다. 엄마가 할아버지 내보낼 거란 건 알았는데 이렇게 독하게 할 줄은 몰랐어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너 사진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니? 5초간의 정적. 할아버지, 제가 다 안다고는 말 못해요. 하지만 엄마가 오래전부터 계획했다는 건 알아요. 눈앞이 흐려졌지만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힘을 주었습니다. 왜 진작 말 안 했어? 할아버지가 안 믿으실 거니까요. 할아버지는 항상 가족을 의심하기보단 본인을 탓하시잖아요. 그 말이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지금 어디냐? 제 방이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저보고 싶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전화라는 걸 깨닫고 말했습니다. 내일 학교 끝나고 볼 수 있겠냐? 예전에 자주 가던 빙수 가게 알지? 편의점 옆에. 네. 궁금한 거 다 대답해 드릴게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 긴 숨을 토해냈습니다. 진실보다 무서운 건 그 진실을 함께 마주해 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제 편이 하나 있다는 걸요. 다음 날 오후 학교 옆 오래된 빙수 가게, 낡은 학원 전단지가 붙어 있는 벽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제 발치엔 낡은 가방이 충견처럼 엎드려 있었죠. 서윤이가 왔습니다. 교복 차림에 머리를 묶었고 얼굴은 어제보다 더 어두워 보였습니다. 제가 빙수를 밀어주자 아이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먹지 않았습니다. 여기 엄마랑도 자주 왔었는데 할아버지는 단 거 싫어하시는 줄 알았어요. 늙으면 이가 시려서 많이는 못 먹는다. 근데 가끔은 이런 게 땡겨. 아이가 고개를 숙였다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어제 전화해 주셔서 기뻤어요. 사실 계속 생각했거든요. 할아버지가 다 알면서도 모른 척 하시는 건 아닐까 하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른 척 한 게 아니라 감히 상상을 못한 거지. 네 쪽지를 보고 나서야 정신이 들더구나. 진실을 말해줄 수 있겠니? 네. 근데 상처받지 않겠다고 약속하세요. 아이가 가방에서 태블릿 PC를 꺼냈습니다. 비밀번호를 풀고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뜬 건 그 증거 사진이었습니다. 원본 찾았어요. 이 사진 속 할아버지는 진짜예요. 근데 배경이랑 여자는 합성된 거예요. 아이가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할아버지 어깨 쪽 그림자랑 여자분 그림자 방향이 달라요. 빛이 들어오는 각도가 안 맞아요. 아이가 다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인터넷 무료 이미지 사이트에서 다운받은 원본 사진이었습니다. 같은 여자와 아기가 있었지만 옆에 서 있는 건 제가 아니라 낯선 양복 입은 남자였습니다. 업로드 날짜는 6년 전. 가짜예요.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런 걸 누명이라고 하는 거지.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김 실장이라는 친구한테 받은 거예요. 통화하는 거 녹음했어요. 아이가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저는 만지지 못했습니다. 마치 뜨거운 불덩이 같았습니다. 엄마는 할아버지가 제 발로 나가게 만들려고 꾸민 거예요. 그래야 남들 보기에 할아버지가 잘못해서 나간 게 되고 재산 분할해 줄 필요도 없어지니까요.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평생 며느리한테 큰 소리 한번 안 쳤고 연금 통장도 맡겨놨는데 내가 너무 멍청했구나. 멍청한 게 아니에요. 아이가 작게 말했습니다. 그냥 사람을 너무 믿으신 거죠. 문득 제 연금이 떠올랐습니다. 한 달에 용돈 5만 원 받으며 살았습니다. 슬리퍼 한 켤레 사기도 빠듯했죠. 할아버지 연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아세요? 한 130만 원 정도 아니냐? 예전에 통지서 온 거 봤는데. 정확히 136만 5천 원이에요. 근데 엄마는 지난 10년 동안
할아버지한테 5만 원만 줬죠. 아이가 보여준 엄마의 인터넷 뱅킹 캡처 화면. 국민연금관리공단 입금 내역이 매달 찍혀 있었습니다. 제가 엄마 폰 몰래 봤어요. 할아버지 용돈 드린 날짜랑 대조해 봤는데 생활비 쓴 거 다 합쳐도 엄마가 10년 동안 적어도 1억 2천은 꿀꺽했어요. 명절 용돈이랑 원래 할아버지 저축은 빼고요. 저는 이를 악물고 무릎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도 최근에 안 건데요. 아이가 낡은 앨범을 꺼내더니 그 속에 끼워진 빛 바랜 신문, 스크랩을 펼쳤습니다. 강릉 부부 교통사고 사망, 어린 아들만 남아 뒤집힌 흰색 승합차 사진. 저 기억해요. 할아버지 동생 부부가 가구 보러 가다가 사고 나신 날, 그 사고로 두 분 다 돌아가셨잖아요. 할아버지가 그 아이 데려오셨을 때 갓 말문트였을 때였죠. 서윤이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우리 아빠, 박지훈 씨는 할아버지 조카잖아요. 아들이 아니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 하지만 한 번도 입 밖으로 낸 적 없다. 네 할머니 유언이기도 했고 어차피 우리가 키웠으니 호적에 뭐라고 적히든 내 자식이라고 생각했다. 근데 이제 와서 그게 중요해진 거예요. 아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랑 아빠는 그걸 빌미로 할아버지를 남이라고 이 집에 있을 자격 없다고 몰아세우는 거니까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서윤이가 노트 한 장을 찢어 건넸습니다. 주주 출자 계약서 사본이었습니다. 제 이름과 지분 20%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 할아버지가 아빠 사업할 때 대준 돈이죠? 그냥 잘 되라고 준 거라면서 안 받으셨지만 이건 법적인 효력이 있는 문서예요. 저는 종이를 받아들고 손을 떨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빈털터리가 아니에요. 그냥 찾을 생각을 안 하셨던 것뿐이지. 저는 그 종이를 접어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이번엔 고맙다는 말 대신 결심을 담아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변호사 찾아가자. 싸우려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다. 며칠 후 우리는 서초동의 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화려한 로펌이 아니라 강도원 법률사무소라는 작은 현판이 걸린 낡은 건물 3층이었습니다. 서윤이 친구 삼촌이라는데 첫인상이 깐깐해 보였습니다. 50대 초반, 군더더기 없는 말투. 저는 가방에서 준비한 자료를 꺼냈습니다. 호적 등본 사본제 이름 밑에 자가 아닌 조카 입양 기록, 주주 계약서 사본, 연금 통장, 입출금 내역, 그리고 서윤이가 정리해준 타임라인. 변호사가 자료를 훑어보더니 안경을 치켜 올렸습니다. 할아버님,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4가지입니다. 그가 손가락을 꼽았습니다. 첫째, 현재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해 유언 공증을 하십시오. 나중에 딴소리 못하게. 둘째, 이 주주 계약서 아직 명의 변경 안 하셨죠? 주식 반환 청구 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해서 동결시켜야 합니다. 셋째, 횡령 및 학대 증거 보전. 넷째, 내용 증명 발송, 자산 보호 절차 들어갔다고 경고하는 겁니다. 법률 용어들이 낯설었지만 가처분, 동결이라는 단어가 든든하게 들렸습니다. 변호사 양반, 나는 소송으로 쌈박질하려는 게 아니오. 그냥 내 권리를 찾고 싶을 뿐이오. 강 변호사가 부드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법은 싸우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원래 어르신 것을 지키려고 있는 겁니다. 저는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녹음기를 켜고 변호사 입회하에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나 박영식은 서울에 있는 내 명의의 빌라를 손녀 박서윤에게 상속한다. 마지막 서명을 할 때 손끝이 저릿했습니다. 복수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의 마침표를 내가 찍는다는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지하철 안에서 서윤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후회 안 하세요? 후회? 아니, 내가 가만히 있으면 그놈들이 나를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만들 텐데 그게 더 무섭다.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나올까요? 당황하겠지. 집도 못 팔고 주식도 못 건드린다는 걸 알면 그때야 대화하자고 올 거다. 오해였다고, 사진이 잘못됐다고 변명하겠지. 저는 창밖을 보며 덧붙였습니다. 그놈들 애타게 놔두자. 우린 기다리면 돼. 우리는 2차전을 준비했습니다. 강 변호사의 소개로 황 기자를 만났습니다. 20년 차 사회부 베테랑 기자라는데 머리를 질끈 묶고 눈매가 매서웠습니다. 어르신, 여론전 해달라는 거면 전 안 합니다. 그녀가 딱 잘라 말했습니다. 압니다. 사실만 기록해 두려는 겁니다. 혹시 그쪽에서 먼저 언론 플레이를 하면 바로 반박할 수 있게. 황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위 엠바고 보도유의 기사군요. 터지면 바로 낼 수 있게 세팅해 두는 거. 좋습니다. 그녀는 꼼꼼하게 취재했습니다. 사진의 조작 여부, 계좌 내역, 이웃의 증언까지.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건 안 먹혀요. 제3자가 봐도 이건 팩트다 싶게 만들어야죠. 그녀는 예비 기사를 시스템에 저장해 두겠다고 했습니다. 어르신, 정말로 터뜨려야 할 때 연락 주세요. 전 준비된 싸움이 좋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법적 조치가 시작된 지 4일 만에 그들이 움직였습니다. 제가 유언 공증을 하고 주식의 가처분 신청을 걸자 법원에서 통지서가 날아갔을 겁니다. 아침 9시. 김정남이 장을 보러 나간 사이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며느리 최미경이었습니다. 고급 트렌치코트에 명품 가방, 은행에 대출 상담하러 가는 사람처럼 말끔했습니다. 아버님, 저 왔어요. 상냥한 목소리, 소름이 끼쳤습니다. 문을 열어주었지만 들어오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그녀가 제 발로 들어와 소파에 앉더군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저는 대꾸 없이 식은 보리차 한 잔을 놨습니다. 오늘 온 건 오해를 좀 풀려고요. 지훈 씨가 많이 힘들어해요. 가족끼리 왜 이러나 싶어서. 오해? 제가 물었습니다. 그 가짜 사진은 어디서 났니? 아, 그거요. 친척 단톡방에서 누가 보내준 건데 인터넷에 떠도는 걸 제가 잘 모르고 실수였어요. 실수 하나로 80 넘은 시애비를 빗속에 내쫓냐? 아버님, 좋게 해결해요. 변호사가 쓴 합의서 가져왔어요. 이거 사인하시면 생활비 넉넉히 드릴게요. 소송 취하하시고 유언장도 좀 수정하시고요. 그녀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미경아, 넌 내가 무서운 게 아니라 돈을 못 만지게 될까봐 온 거잖아.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버님, 정말 이러시면 아예 연 끊자는 거예요. 아버님 명예도 생각하셔야죠. 늙어서 노망 났다는 소리 듣고 싶으세요? 저는 일어나서 가방 속 주주 계약서 사본을 꺼내 탁자에 던졌습니다. 내 남편 사업할 때 내가 준 6천만 원. 그때 내 전 재산이었다. 이거 찾으려는 게 노망이냐? 그리고 호적 등본. 지훈이 내 조카인 거 맞아. 근데 내가 걔 기저귀 빨고 업어 키웠다. 그게 죄냐? 며느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했습니다. 당장 나가라. 난 더 이상 잃을 게 없다. 집도 줬고 청춘도 줬다. 이제 내 남은 자존심은 내가 지킬 거다. 그녀는 합의서를 챙겨 황급히 나갔습니다. 나가는 뒷모습에 대고 제가 말했습니다. 미경아, 아버님이라고 부른다고 다 부모 대접하는 거 아니다. 사람 대접부터 해라.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그들은 저를 상대로 주식명의 신탁해지 소송을 걸고 제가 치매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졌다며 한정 후견인 신청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정말 끝까지 가는구나 싶었죠. 그날 밤 서윤이가 아이패드를 들고 왔습니다. 할아버지, 짐 정리하다가 옛날에 할머니가 쓰시던 거 찾았어요. 여기 녹음 파일이 하나 있는데 2013년 11월 12일
아내 김순자가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 날짜였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아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보, 영식 씨, 당신이 이걸 들을 때면 나는 이미 없겠지. 목소리를 듣자마자 눈물이 터졌습니다. 당신 마음속에 짐이 있는 거 알아. 지훈이, 당신 형님 아들이라고 말 안 하고 평생 가슴에 묻고 산 거. 당신은 애가 상처받을까봐 그랬다지만 나는 당신이 걱정돼. 당신은 너무 착해 빠져서 나중에 애들이 당신 무시하면 꾹 참을까봐. 아내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늙은 사람이 무조건 양보만 하는 거 아니야. 당신은 다리가 아니야.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라고 있는 다리가 아니라고. 나중에 다 건너고 나면 다리 이름도 기억 못해. 만약에 당신이 정말 견디기 힘들면 그때는 참지 마. 내가 하늘에서 응원할게. 참지 말고 소리쳐. 그리고 마지막 충격적인 고백. 지훈이 대학 합격하던 날 술 취해서 들어와서 울더라. 자기도 안다고. 자기가 친아들 아닌 거 안다고. 근데 아버지가 너무 잘해줘서 모른 척 하는 거라고. 걔도 알아, 여보. 그러니까 너무 희생하지 마. 당신 인생 살아. 저는 그날 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었습니다. 아내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놈도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 제 등골을 빼먹은 겁니다. 이제 다리가 되지 않겠어. 저는 다짐했습니다. 법원 출석일. 저는 가장 아끼는 셔츠를 다려 입고 넥타이를 맸습니다. 법정은 생각보다 작고 조용했습니다. 피고석에 앉은 아들 부부는 변호사와 귓속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쳐다보지도 않더군요. 판사님이 발언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를 부여잡고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저는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평생 손으로 일하고 입으로는 참는 것만 배웠습니다. 저는 돈을 더 달라는 게 아닙니다. 뺏으려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아들 지훈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지훈아, 네가 우리 집에 처음 왔을 때 5살이었지. 열나서 펄펄 끓던 너를 업고 병원까지 뛰어가던 날, 내 슬리퍼 한쪽이 벗겨진 것도 몰랐다. 네가 내 친아들이 아니라고? 그래. 핏줄은 아닐지 몰라도 내 땀과 눈물로 너를 키웠다. 그 시간들은 진짜다. 아들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나를 아버지로 인정 안 해도 좋다. 하지만 나를 사람으로는 대접해라. 내가 너희에게 짐짝 취급당하며 내 인생을 부정당할 이유는 없다. 정적, 판사님도 숙연해졌습니다. 서윤이가 방청석에서 엄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2달 뒤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제 주식 소유권을 인정했고 부동산에 대한 제 권리도 보장했습니다. 며느리가 주장한 침해설은 기각되었습니다. 그리고 황 기자가 쓴 기사가 터졌습니다. 87세 노인, 가짜 사진으로 내쫓은 패륜 가족의 진실. 실명은 거론되지 않았지만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내용이었죠. 인터넷 댓글에는 저를 응원하는 글이 쏟아졌습니다. 이 할아버지 보니까 우리 아빠 생각난다. 절대 봐주지 마세요. 저는 승리감보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재산을 되찾아서가 아닙니다. 당신은 틀리지 않았다는 세상의 대답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는 작은 임대 아파트에서 혼자 삽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잘 들어오는 집입니다. 아침이면 동네 김밥집 사장님이 인사합니다. 어르신, 오늘도 오셨네요. 계란말이 듬뿍 넣어드릴게요. 고마워요. 주말이면 서윤이가 와서 전구를 갈아주고 냉장고를 청소해줍니다. 우리는 그 일에 대해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압니다.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보다 더 끈끈한 전우가 되었다는 걸요. 저는 아내의 아이패드를 돌려주지 않고 가지고 있습니다. 힘들 때마다 그 목소리를 듣습니다. 당신은 다리가 아니야. 밟고 지나가게 두지 마. 이제 저는 다리가 아닙니다. 제 2발로 걷는 길 위에 서 있는 박영식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당하는 모든 분들께 이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